안녕하세요. 홍주인 뉴스 전용식입니다. 오늘은 홍주인 터뷰 시간입니다. 자, 누구든지 저희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물론 사전 예약은 필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전북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출강을 또 하시죠. 그러면서 교육 문제와 복지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한방봉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맞은편에 계시죠. 홍주인 뉴스 TV 사상 최초로 여성분께서 게스트로 패널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지금 아주대학교, 아주 자동차 대학교에서 일본어를 강의하시고 또 동행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케다 마찌꼬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선생님 모시고 교육 문제, 지금 시기가 지금 수능 끝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교육 문제를 좀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물론 또 너무 깊숙이 안 들어가고 오늘은 그냥 살짝 맛보기 정도로 좀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자, 지난주에 수능 끝났죠? 예, 그렇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여지껏 그 숱한 교육 전문가들이 이거는 옳대 하면서 이론을 이것저것 다 접목시키면서도 그 교육 문제 하나 지금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학교의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주입식 교육 문제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보다는 오로지 좋은 대학 들어가는 이런 것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교수님, 이제 지금 중학교부터 지금 아이들이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 생각에는 한 5년, 10년 정도 되면은 이제 이름 없는 학교들은 이제 도태가 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과거 80년대로 회귀하지 않을까요? 이제 교육의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숫자적인 측면에서 다룬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 잘못된 관점인데요. 특히 이제 한국의 교육의 고령화와 그다음에 출산율을 적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교육 문제가 상당히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교육의 제도에서 과거 교육과 현재 교육 또 미래 교육에 대해서 상호 연계성이 되지 못하는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 교육을 하는데 선진국은 과연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한국의 교육은 과거에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또는 그 이전의 시대 때 교육이 다 좋다고만 볼 수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장점도 있고 또는 현대 교육에 또 다른 장점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건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가? 대부분 선진국이라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이런 쪽의 선진국 교육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하고 가까이 있는 일본 교육이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유도리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유도리 교육. 유도리 교육은 무엇인지 우리 마치코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도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도리 교육이라고 하면은 성적을 뚜렷하게 내지 않고 점수를 타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유도리 있게 여유 있게 하는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도리? 네. 그렇죠. 유도리. 수학 문제에서 몇 점 받았다. 그거를 단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성적을 안 내는 거죠.
그런 교육이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대학교 가려면은 입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가면은 그렇죠. 대학교 진학하려면 대학교 진학하려고 하면은 전수가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예. 유도리 교육,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대학교 진학할 때 네. 너무 이 입시 지옥에 네. 고등학생들이 시달리니까 음, 그거를 조금이라도 좀 어찌 줄이면서도 음. 그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본은 한국보다 더 운동을 많이 시켜요. 운동. 네, 중학교, 고등학교도 운동을 시켜서 운동으로 대학 가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한국보다. 그러니까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학생들 초등학교 유아 이런 학생들이 그 좀 관리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도 부가츠活動라는 게 있어서 네? 부가츠活動, 학교 끝나고 운동을 하는 거죠. 음. 거기서 활동했던 것도 전수에 들어가요. 아, 네, 그런 뭐 대회 나갔다든지 그런 거 평가하죠. 네, 단지 시험 문제에서 풀었던 점수뿐만이 아니라. 그런 점수가 그러면 네, 대학교 많이 들어갈 때 많이 평가되죠. 반영된다는 네, 얘기죠. 반영되죠. 그 부작용이 지금 우리 그 입학사정관 해가지고서 뭐 가족들 모두 동원돼 가지고서 스펙 쌓기 그 지금 부작용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스펙하고 스펙 또 쌓기. 달라요. 그게. 아니 그 평가 내가 무슨 활동을 했나 그런 활동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할아버지의 돈, 엄마의 정보력, 뭐 할머니의 뭐 운전 실력 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아이가 명문대에 진학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또 나오고 그러죠.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보니까 정말 교육이 많이 좀 경제적으로도 돈이 들어가 있네요. 예. 신기하게. 아니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과목당 그 선생님들이 3분씩 계셔. 3분. 사회. 모든 과목이 영어든 수학이든 국어든 한국사든 그러니까 각 선생님마다 이 수행평가를 내주니까 얘가 11시 넘어서 집에 와가지고서는 이 새벽까지 그 수행평가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서양식 교육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 중심의 교육에 교사들이 다양한 그 교사들이 참여를 해서 학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였어요. 근데 이걸 잘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면 진짜 좋은 제도인데 이거를 단순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스펙을 만들고 그리고 미리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그 유대주의적인 교육이 그래도 좀 괜찮은 교육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것 중에 그 일본에 가서 교육하는 사람들 뉴커머라는 게 있어요. 네. 뉴커머 교육이라 해서 그 한일 뭐 교육 정상화라는 명목하에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일본과 한국과의 교육을 접목을 시켜서 연합을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시도했는데 꼭 굳이 한국과 일본과의 교육과의 연합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측면에서 상황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촌은 농촌에 맞는 교육, 어촌은 어촌에 맞는 교육, 그러니까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이면 도시에 맞는 대상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천편일률적으로 대학 입시라는 틀 안에서 누구나 똑같은 점수를 내야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 뭐 평생교육 쪽에서 다뤄지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많이 다뤄지고 있죠. 그러니까 평생교육도 1990년대 이후에 시작을 하셔서 2000년도 이후에 한동안 좀 발전을 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못했던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못했던 교육들을 평생교육에서 커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시 또 평생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퇴색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측면, 재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수입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어요. 평생교육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손봐야 되는 필요가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평생교육, 평생학습 측면에서 이제 지자체들에서 각 지자체마다 이제 뭐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정보화 교육센터라든지 나름 그래도 좀 효율성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오로지 대학교, 인류대학교를 목표로 치닫는 이 현상을 언제까지 볼 것이냐. 출산율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 제도라든지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의식이 깨어져서 좀 폭넓은 자유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이 학교, 대학 들어가는 인원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또 이것이 심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대학교의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또는 서열화, 줄 세우기 이것을 통해서 학교는 더욱더 서열화될 거예요. 그래서 네, 말씀하십시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달라졌어요. 대학생도 입학금 내면서도 학점은 다들 캠퍼스에 못 가고 공부도 제대로 못 하니까 또 학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군대나 끝내자라든지 대학에 대한 그 개념이 더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의 교육의 그 근본적인 틀이 바뀌지 않은 이상 이것이 쉽지 않다고 봐요. 그 근본적인 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2000년대 초에는 서울대를 폐지하자라는 많은 사람들이 논의가 있었어요. 서울대를 폐지하면 대한민국 교육이 살아날 것이다. 근데 서울대를 폐지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폐지했다고 쳐요. 그러면 고대나 연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대학교가 서울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학도 폐교를 시키면, 그러면 나중에는 이 위에서부터 다 폐교가 되면 그 과연 평준화가 될 것이냐. 과연 이 대학교의 서열화 자체는 언제나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만 결국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냐면 교육의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면 돼요. 예를 무슨 얘기냐면 대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학 입시라는 것만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현장 중심에서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뭐 사이에서 반은 이론 수업, 반은 현장 중심 교육 이걸로 바뀌면 기업체도 살고 학교도 살고 또 학교도 평준화되고 그래서 평준화가 꼭 정답은 아니지만 평준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지나친 서열화를 없앨 수 있다는 결론이 도달할 수 있어요. 그게 그 고등기술교육법 그렇죠. 그 법의 근거로 해서 설립된 것이 전문대학이지 않습니까? 전문대학 그다음에 그리고 폴리텍.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2년제 대학들이 산업 학사들이 제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오히려 3학년으로 일반 대학교를 편입을 한다든지 네. 취업을 했어도 다시 또 대학에 4년제 대학을 못 나왔다는 것 때문에 다시 학교로 또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었죠. 대학교의 서열화를 막기 위해서 폴리텍 1, 2, 3, 4 대학교처럼 서울대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에 있는 거는 1대학, 대전에 있는 거는 서울대학교 2대학, 2캠퍼스 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국에 있는 런던 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캠퍼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캠퍼스가 뭐 한두 개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런던 대학은 각 지역, 런던에 영국에 있는 지역마다 있고 해외에도 캠퍼스가 있어요. 이 시스템으로 가야 돼. 예를 들어서
서울대 캠퍼스가 곳곳에 있는 것도 있지만 서울대 캠퍼스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하고 학점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윈윈 작업이 돼야 돼요.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금방 잊어버릴까봐 또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그 단과 대학별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뭐 법학대가 존재하고 다전에는 뭐 인문사회대학교가 캠퍼스가 이전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각 도로 분산을 시키면 오히려 그 지역 활성화도 되고 그렇죠. 아이들도 이제 내려오고 이게 어찌 보면 그게- 진정한 지방 그렇죠, 국고나 그렇죠. 합리적인 건데 이제 대학마다 또 학교마다 지방으로 분산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교수진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고요. 서울에 있는 서울에 살고 있고 지방에 내려가라 하면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가 지방에 있지만 서울시 슈팅하는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예.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방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으로 옮기되 그 특성화된 지역으로 옮기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에는 농업학과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산업적인 그 공장지대에 있는 데는 산업이나 공장지대에 있는 학과가 내려오면 좋아요. 그래서 자기 이론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공장과 그 지역에 있는 농업 단체와 서로 학점 교류를 하고 상호 교류 활동을 하고 교수 활동을 해서 가르치면 진짜 최고의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솔직히 그 교수님들 일주일에 강의해봐야 며칠이나 합니까? 이틀. 그죠? 시간은 어쩔지는 몰라도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주일에 2번 수업하면은 끝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연구활동 하셔야지.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지금 대개들 비대면으로 지금 인터넷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강의실을 벗어난 이런 교육 시스템도 지금 새로 지금 정립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맞물리면은 이게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언뜻 생각이. 그러니까 현장 교육과 인터넷 교육과 또 그 이론 교육이 서로가 윈윈되는 그런 관계로 하면 좋고, 그 프랑스 같은 경우 뭐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네. 파리 10대학까지 쭉 네. 이어지잖아요. 예. 그 시스템이 뭐냐면 지역별로 그 지역별로 하고 있어요. 한국도 구미 1대학, 구미 2대학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캠퍼스가 합치면서 다른 이름으로 학교 명칭을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시스템에 적용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뭐 1캠퍼스, 2캠퍼스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금방 대표님 말한 것처럼 정경대학은 어느 지역, 네, 그렇죠. 뭐 농업계통의 농과대학은 어느 농촌 지역에 이게 현장에 가 있어야 돼요. 수도권에 집중하지 말고 그렇게 하되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 새로운 학제 제도를 만들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학제 제도를 만들면서 아까 말한 유도리 교육, 학생들이 좀 창의성 있게 유도리 교육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또는 유아교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 교육에서도 유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학생들이 지나친 편협함이 있는 교육이면 그 학생은 사회생활에 성공하기 어려워요.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인격체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전인격체로 사람을 만드는 교수, 전인격체로 사람을 만드는 선생님들을 교육할 때 또는 사람을 교육할 때 예를 들어서 한국은 학사, 석사, 박사 동일 전공에 쭉 이어서 오고 있어요. 근데 동일 전공으로 오고 있다면 그 전문 분야의 한 사람을 채용하고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을 일을 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복합적인 인간이 되지 못해요. 인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로만 가는 게 아니라 다원적이잖아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21세기 사실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복잡한 환경 속에 살고 있잖아요. 다양한 복잡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폐쇄적인 측면에서 일직선으로 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학문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교육을 할 때 한 분야만 전공적으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마츠코 선생님은 뭐 이 질문이 좀 너무 늦게 하는 것 같은데 한국 오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처음에 유학했을 때부터 20년 됐어요. 한국에 오신 지요? 네. 이쪽으로 그럼 유학 오신 거예요? 네.
뭐 전공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한국어 한국어? 배우려고 왔어요. 그래서 현해탄을 건너셨구나. 네. 한국의 언어가 좋아요. 오니까 좋다고? 언어가 좋아요. 언어가 좋다. 언어가. 언어가? 언어가. 아. 네. 언어가 좋아요. 그럼 뭐 어디 고향이 어디신지? 일본 시즈오카예요. 응? 시즈오카. 시즈오카? 시즈오카. 아. 중간에 있어요. 일본 중간에. 가운데 중간. 있어요. 네, 아.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네. 그러면 뭐 도쿄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았네요, 그럼? 100km? 100km? 네. 100km는 뭐 동네지 뭐. 차 한 바퀴 타고 그냥. 예. 그러면 한국에 오신 지 20년이고 그러면 결혼도 어찌 우리나라에서 하신 건가요? 네. 한국에서 했어요. 한국에서 그 몇 년 전부터 그 다문화 지원 정책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회가 급변하니까요. 그런 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보신 심정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골 학교, 작은 학교에 가면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꼭 있어요. 있죠. 있어요. 네, 그 학생들이 적용하고 가는데 교사들의 개념이 조용한 것 같아요. 개념이 조용하다는 거죠. 조용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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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좀 외국으로 좀 발바운 선생님이시라면은 그나마나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고생하죠. 네. 지금 뭐 흔히 알기로는 다문화 지원 정책이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네. 현장에서는 부족한가요? 아니면은 뭐 그게 문제들이 본인이 겪고 있는데 그 아픔이 있어요. 특히 그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또 그 지역 사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같은 외국인다 하더라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그렇죠. 현실이 다르기는 달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픔은 있어요. 정책은 있어더라도. 그게 차별성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 그 유교 사상, 뿌리 깊은 유교 사상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문화 관련 보고서를 2008년인가 9년도에 서울 무지개 지원센터에서 발주받아가지고 제가 이쪽 홍성 쪽 다문화 보고서를 하나 작성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문제점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 연구 결과도 그 뿌리 내리는 이 차별성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백인들 나타나면 외국인 왔네 이러는데 이 동남아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쪽 사람들은 쟤들 왜 왔대? 요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리감이고 차별 의식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네,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그렇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그렇고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교육 하시는 분들은 한번 미국이라도 갔다 오셔가지고 좀 황인족에 대한 거 차별이라든가 그런 걸 겪어보셔야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진국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사람들,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심해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어떤 교수님은 먼저 그랬죠. 야, 한국인 너희들이 아메리카 가서 미국 가서 당했던 그 코리아 드림을 꿈꾸면서 가서 당했던 그 차별을 한 번이라도 겪어봤으면 지금 너네가 이러지 않을 것이다. 네, 맞아요. 기죠? 네. 제가 지금 작년에도 이상하게 또 보고서를 하나
용역을 맡아서 하나 냈는데 그게 그 충남의 그 결혼 여성 이주자들 있죠. 국적 취득과 미취득 그 요인을 한번 분석해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역시 이 심한 차별, 또 폭력, 또 고부 간의 갈등, 또 아이들 교육 문제, 그게 10년 전이고 뭐 앞으로 10년 후에도 아마 변하지 않을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문화 요 얘기를 지금 꺼낸 이유는 아까 우리가 전반기에 나눴던 교육 문제, 그러면은 그 문제에 의해서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이제는 다문화 자녀들 교육까지도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세계화,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말로만 세계화하면 뭡니까? 우리들 그 인식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되게 좋아하고 아주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다문화 결혼이 안 이루어졌으면 농촌에 아이들 웃음소리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우는 소리도 없고 아이들 혼내는 소리도 없고 지금 이쪽 시골에 인구가 지금 초고령화 시대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없으면은 지금 뭐 거의 문 닫고 지금 폐가가 되고 동네도 지금 뭐 몇 호 안 사는 지경에 이르진 거죠. 그래서 그쪽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평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체도 똑같아요. 기업체에서도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안 해주면 3디 업종들은 한국인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쪽에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한국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대청항에서 그렇죠. 외국인 분들이 많아요. 특히 어항 같은 데는 여기 아. 대전에서 살고 계시니까 어항에서 일하시는 분, 고기잡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외국인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 시간 오래된 것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요거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올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능과 그 정시 요 비율을 좀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또 한때 또 뜨거운 감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를 좀 간단하게 어떻게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 정책적인 측면은 지금 나올 때가 다 나왔어요. 국가에서 나올 만한 정책은 다 나왔고 정책이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하지만 결코 새로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과거에 나왔던 정책을 재탕 삼탕, 그리고 과거에 정부에 했던 그 반대 옛날에 과거에 뭐 군사 정권이라든지 그의 보수 정권이라든지 그 이후에 정권에 나왔던 정책을 처음에는 그것을 반대했지만 또 다시 정권이 바뀌므로 그것을 또 받아들인 경우가 생기고요. 네. 정책의 노선이나 정책은 계속 바뀌어가면서 또 받아들이고 있는데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저는 봐요. 새로울 것은 없는데 숫자 노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새롭게 시도해 본다는 측면은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수시 전형이라든지 일반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높낮이를 조정한다라고 하는데 그 숫자적인 것을 조정한다고 해서 이 교육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걸 해결하려면 일단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이 국민 사람들과 얼마만큼 워크숍을 하고 토론을 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정책들이 이루어질 때 의견 수렴 안 하고 탁상 행정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지식인들에 의해서 몇몇 교수들에 의해서 또 몇몇 유학 갔다 온 유학파들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고 이 정책이 좋다라고 추정하고 페이퍼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논문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페이퍼들이 가만히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뀐 후에 페이퍼를 보면 과거에 그 페이퍼 좋았다는 페이퍼 퍼센트가 90% 이상 되고 가장 좋다라고 했던 그 페이퍼가 지금에서는 완전히 쓰레기 페이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정권에 아부하는 사람들, 정책적으로 아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정책의 어떤 숫자 누름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 교육부 전문가들도 어찌 보면은 입시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방법은 뭐냐? 이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정기적으로 다 모아서 교육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해요.
교육을 한다. 사람들 집합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한다. 또는 이론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 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말고 새로운 교육들을 애국과 조인을 해서 연합해서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교육을 하겠다, 뭘 만들겠다,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하면 지식인들 몇 명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비지식인도 참여해야 된다고 봐요. 제 생각에. 일반 서민, 그 사람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 교육이 좋을지, 이 교육의 대안이 괜찮을지를 워크숍을 통해서 난상 토론을 해서 정책을 입원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나라 정책이나 이것이 좋다라고 하면 정부 고위 관료나 누가 특정한 사람들이 이거 좋더라, 또는 이거 통계에서 논문이 나오는데 이게 괜찮더라 라고 주장하고 끌고 가는 입장이다. 근데 이제는 끌고 가는 입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을 만들어가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교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제도가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석학들이 하버드대 교수라든지 영국에 있는 교수들이 자기 전공 과목을 강의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전 세계가 그거를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학점 인정이 되고, 지금 제가 그거를 지금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테드라는 게 있어요. 테드. 네, 영어로 TED라고 테드라고 해서 하버드 대학, 예일대, 프린스턴, MIT, 뭐 샌프란시스코 모든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기존에 있는 의식 있는 교수진들이 올리고 있지만, 이 테드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인터넷 링크를 통해서 뭐 학점 인정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 실정이라.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이 지금 초기적인 그 시스템이 지금 구축돼가지고, 예,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2년 전인가 제가 그거를 한번 지지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나이 먹을수록 자꾸 이 명사 같은 거는 자꾸 잊어먼저 가지고서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대부분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딱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득권, 기존에 있는 자기 가지고 있는 교수진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이 뺏길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걸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열린 마음, 오픈된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오픈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2500년 전 공자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그죠?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농담인데 왜들 웃지를 않으셔? 농담 한 번 했는데. 백가쟁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백가쟁명. 네. 이게 뭐냐면 어떤 이론을 주장하든지 그 이론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이게 이제 중국의 사상적인 측면인데, 이 백가쟁명의 마음을 가진 정치가, 마음을 가진 왕은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는 이 사람이 이론 절대 안 돼 라고 했지만, 이 백가쟁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자기 의견을 내라. 그래서 이 나라의 실정에 맞는, 가장 적합한 실정에 맞는 그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훌륭한 왕이고 훌륭한 군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고립되어 있는 사고방식, 기존의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사고방식에서는 절대로 국가를 살리거나 국민을 살리는 그런 어떤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우쳐야 돼요.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작업이 먼저 시작돼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교수님, 우리 마치코 선생님, 미국 뉴욕 아시죠? 100년 전 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언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 맨하탄은 말들의 똥 오줌, 또 마차, 또 사람들 워낙 붐비니까, 그래서 이 도시는 100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쓰레기 더미로 오물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 시대의 그 근시안적 시각으로 바라본 그런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전 세계의 중심이 되지
중심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그 사고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참 어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한 작업이 뭐냐면 아까 말한 유두리 교육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 교육이 유두리 교육을 통해서 사고의 폭을 다양하게 넓히면 결국에서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학문의 그 자기 학문만 예를 들어서 학사, 석사, 박사 쭉 이어가는 그 혈족적인 학문이 아닌 다양한 학문으로 받아들이고 유두리 교육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까지 유두리 교육이 되면 진짜 전인격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인간이 돼야 진짜 거기에서 세계적인 석학이 나올 수 있고 세계적인 베토벤 작곡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는 왜 과거에 피카소와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나고 베토벤과 같은 사람, 모차르트와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날까? 우리는 끊임없이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미술, 미대에 들어가는 사람들 입시 시험 볼 때 보면 자기가 가르치는 레슨한 사람 그림 보기만 해도 알아요. 아, 이게 내가 레슨한 사람이야. 그림만 보면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교수한테 레슨 받기 위해서 그 돈을 많이 쌓아지른 거 가지고서 레슨을 하잖아요. 음악도 똑같고요. 바이올린 이게 팔 긋는 것만 봐도 소리만 들어도 커튼 바깥에서 봐도 누가 했는지 알아요. 내가 가르친 제자인지. 이것처럼 요 단계로 계속 세습적인 측면에서 이어지다 보니까 세계적인 석학, 세계적인 베토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리 교육이 되면 세계적인 학자가 나올 수 있어요. 다양성 속에서 창의적인 사람이 나타날 거고 창의적인 사람 속에서 진짜 뛰어난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육도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교육, 다원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유도리인가요? 유도리. 도리? 유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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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왜 이렇게 빡빡이야 사람이? 유두리 있게 살아. 유두리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이러죠 충청도에서. 네. 넌 어째 애가 유두리가 없냐? 자, 오늘 한만봉 교수님, 마츠코 선생님 모시고 이런저런 그냥 잡다한 이야기 정신없이 두서없이 원고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나눴던 시간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인사는 마츠코 선생님 일본어로 좀 한번 유창하게 좀 길게 좀 한번 해주시죠. 아, 길게. 네. 뭘 하지?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今日は招待してくださって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初めてこういう YouTube 撮影所に来ました。で楽しい時間でした。また機会がありましたらお会いしましょう。 욕한 거 아니죠? 네. 아, 자꾸 귀가 간지러운데? 네. 무슨 뜻인지 한국어로 좀 말씀해 주셔야. 아, 감사합니다 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시간 되시면 또 한번 모시는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